서울 공릉에 위치한 체육훈련시설. 이른 아침부터 젊은 청년들이 땀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장한 얼굴로 트랙을 달리는 한국 예비 선수들 옆으로 일본인 여자들이 걸어오네요. 훈련하러 온 선수들처럼 보입니다. 뿌연 아침 안개가 낀 트랙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일본 선수들의 표정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데요. 흘끔흘끔 한국 남자 선수들을 훔쳐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고 있던 긴 바지와 후드티를 벗어 던집니다. 과연 이들은 왜 갑자기 옷을 벗었을까요? 한국에는 어쩐 일로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여자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타나타 칸나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동료 육상 선수들과 함께 한국 전지훈련을 오게 되었어요. 제가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의 해안가 도시인데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훈련 시설이 전부 침수되어 버렸거든요. 훈련 장소 한 곳이 침수되었다고 해도 도심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또 다른 훈련 장소가 있어 그곳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일본은 생활체육 인프라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육상을 하는 선수로 등록된 사람만 45만 명 정도이고 그 외 수영이나 기계 체조처럼 기초 종목으로 분류되는 선수들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는 일본이 총 27개의 금메달을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생활체육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을 정도죠.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그 모든 인프라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단 침수 범위가 너무 넓었어요. 특히나 육상 트랙은 땅을 넓게 써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많이 지어집니다. 배수시설도 감당 못할 폭우가 전부 그리로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사실 훈련 장소라는 것이 저희에게만 훈련 장소지 일반인들에게는 가볍게 산책이나 조깅을 할 수 있는 여가 장소입니다. 필수 시설이 아니라 침수 복구도 늦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하필이면 전국체전의 참가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던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였죠. 사실 일본의 다른 도시로 훈련을 가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도 훨씬 덜 들고 적응하기도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희나 때문이었습니다. 희나는 한국 덕후로 유명했는데요. K-드라마에 빠져 살면서 시간이 나면 매번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친구였습니다. 희나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생활체육 인프라가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가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국을 향한 애정 정도라고 치부하면서 계속 다른 곳을 알아보았어요. 기왕 새 훈련지로 가는 상황에 놓이자 저희는 평소 어떤 훈련 장소를 원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쾌적한 곳, 넓은 곳처럼 평범한 조건을 말하던 동료들 사이에서 갑자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없는 곳.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생활 체육 인프라는 매우 훌륭합니다. 도시 곳곳에 체육시설이 포진해 있고 선수들이 훈련하거나 경기하는 모습을 길을 지나가면서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수들의 훈련 장면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여자 육상 선수라는 점이었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딱 붙고 짧은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입고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젊거나 늙은 남자 혹은 주부들, 심지어는 하교하는 유치원생들도 저희를 물끄러미 구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까지는 견딜만 했습니다. 금방 흥미를 잃고 걸음을 재촉하며 멀리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훈련하는 내내 멀리서 카메라로 저희를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서 팀의 주전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았을 때 인터뷰를 하러 오는 건 아닐지, 방송에 나가면 부모님께 뭐라고 자랑해야 할지 혼자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훈련을 마칠 때까지 계속 촬영만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긴 트레이닝복 바지와 후드티를 입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똑같은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같은 사람일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일 때도 있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카메라로 저희를 겨눌 때도 많았습니다. 동료 중 몇몇은 결국 긴 바지와 후드티를 그대로 입고 훈련을 받기도 했죠. 코치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나무라셨지만 대부분 20대 초중반인 저희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팀 동료들은 모두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훈련 장소는 어디에도 없었죠. 시민의 생활 인프라와 겹쳐 있었고 실제로 시민이 사용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국가대표 1군 육상팀이었다면 국가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도 대표팀은 일본 안에 수백 개 가까이 되어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오직 운동선수만 쓰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우리도 도를 대표하는 육상 선수팀이니 협조를 구해볼 수 있을 거라고요. 모두가 정말 그럴 수 있냐는 얼굴로 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와 희나는 코치님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코치님도 저희 어려움을 10분 이해했어요. 바로 그날 한국체육대표님이 사용하는 시설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고 정말 극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희나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한국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희나는 챙겨온 태블릿을 열어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가장 최근에 희나가 재밌게 본 K-드라마였는데 희나가 말한 선수 전용 훈련 장소에서 싹트는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죠. 어떤 장소에서든 사랑을 하는 K-드라마가 지겹지도 않냐면서 희나를 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가 같은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게 될 훈련 장소도 그런 환경이라면 남자 선수들이 외국인 여자 선수인 우리에게 계속 시선을 던질 것 같아 걱정된 것이죠. 쳐다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선이 싫어 한국을 선택한 건데 결국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건 아닐까 우려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저는 동료들을 위해 걱정을 숨겼고 당차게 움직이며 동료들의 기운을 북돋웠습니다. 한국으로의 비행이 길 줄 알고 걱정했는데 2시간 정도로 짧게 끝나서 다들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한국에서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듯했어요. 그런데 걱정과 달리 한국에서 길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1억까지 함께 표기해 둔 표지판이 공항 안에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놀란 것은 지하철 노선이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는 복잡한 노선도였는데 호선별로 색깔이 정리되어 있으며 정류장도 크게 표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여러 호선이 겹치는 환승역 안내가 정말 친절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 기업이 운영하는 노선을 타고 가다가 다른 기업이 운영하는 노선으로 갈아타려면 환승 위치를 찾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기업들이 최대한 자기들 노선을 사용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안내를 불친절하게 해둔 것인지라 환승할 때 발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티머니 카드라는 플라스틱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돈을 충전해두면 어떤 호선이라도 자유롭게 타고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카드로 버스까지 탈 수 있었죠. 외국인인 저희가 길을 한 번도 안 잃고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훈련장까지 왔다는 걸로 그 편리함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경험이 많은 희나가 알려준 덕분이기도 해요. 가장 놀란 것은 동전을 안 쓰는 문화였습니다. 훈련장에 가기 전 배가 고파진 저희는 한국 편의점을 경험해 보기 위해 잠깐 들렸어요. 내부는 일본 편의점만큼 상품 종류도 많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지폐를 꺼내니까 점원이 당황하는 것이지 뭐예요. 알고 보니 거스름돈으로 줄 동전이 모자란 상황이었죠. 다행히 창고에서 동전 다발을 찾아 거스름돈을 모두 받았는데 희나는 한국에서는 지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신용카드 말고도 결제할 방법이 있냐고 묻자 희나는 계산대 옆에 있는 QR코드를 가리켰어요. 앱을 깔고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곧장 결제가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돈을 내지도 않고 결제를 빠르게 마칠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까 만든 티머니 카드로도 결제가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어요. 간단하게 배를 채운 우리는 마침내 훈련 장소에 도착했어요. 공릉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였는데 고즈넉하고 조용했습니다. 이런 곳에 훈련 장소가 있다는 게 의아할 정도로요. 코치님과 함께 마침내 훈련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이 지긋한 관리소장님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관리소장님은 일본어를 할 줄 아셨어요. 놀란 코치님이 어떻게 일본어를 할 줄 아냐고 물었고 관리소장님은 저희 눈치를 보며 코치님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벌어졌던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 때문인 듯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어린 아이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익혀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일본의 지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밉보이지 않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했던 한국인 이야기를 이전에도 익히 들었습니다. 문득 관리소장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었지만 가슴 안의 억하심정이
이후 어떤 상황에 나타날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감은 처음으로 훈련하러 나왔을 때도 이어졌어요. 예상한 것처럼 훈련장에는 여자 선수들과 남자 선수들이 서로 함께 있었는데 저희는 외부 운동장에 있는 육상 트랙을 사용할 거라 남자 선수들과 가까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눈길이 오갈 정도의 거리는 되었죠. 연신 주변을 살폈어요. 아침 안개가 껴있는 상태였고 훈련장은 철저하게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찾아온 사람은 있을 수 없었죠. 그래도 시선이 신경 쓰여 주변을 살피다 보니 저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에게 관심이 없었고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들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서로 은밀한 눈길을 주고받는 선수는 없었어요. 대신 눈앞에 금메달이 있는 것처럼 오로지 앞만 보고 훈련에 임하는 사람들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훔쳐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오직 투지와 열정으로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때야 저희는 오해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는 스포츠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뿐이란 것을 실감하자마자 갑자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신이 난 저는 가장 먼저 운동복 위에 걸치고 있던 거추장스럽고 긴 옷들을 벗어 던졌어요. 그러자 희나도 그리고 동료들도 모두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트랙을 돌았습니다. 코치님은 우리의 기록이 점차 개선되는 걸 보면서 놀라셨어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건 줄 이제 알았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훈련장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밥을 먹을 때도 얼른 소화시키고 다시 훈련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욕심이 과해서였을까요? 사흘차 훈련을 하던 중 동료 이나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죠. 마침 코치님이 잠시 훈련장 운영진과 대화를 하러 간 탓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 선수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어려웠죠. 바로 그때 정문 쪽에서 관리소장님이 걸어왔습니다. 순찰 도는 중인 것 같았어요. 소장님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저는 큰 소리로 소장님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소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때까지도 소장님은 트랙 위 자동차 진입로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 설명을 듣고 잠시 서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소장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진입로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어쩌면 일본에 대한 적개심 때문일지도 몰랐는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던 중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을 닦고 살펴보니 소장님이 허겁지겁 트랙 위로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소장님은 자그마한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곧장 저에게 아픈 학생이 누구인지 물으셨고 계속 헛구역질을 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중인 희나를 가리켰습니다. 희나는 트랙 한쪽에 쓰러져 있었어요. 소장님은 희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희나의 손발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동료들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희나를 걱정하는 가운데 소장님이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가죽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실을 꿰맬 때 쓰는 바늘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라이터를 꺼내 바늘 끝을 불로 지진 소장님은 희나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희나의 엄지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피의 색깔이 너무 짙었습니다. 희나가 체한 것일 뿐이라고. 한국에서는 체했을 때 이런 민간 요법을 쓴다고 소장님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희나가 정신을 차렸어요. 헛구역질을 멈췄고 대신 트림을 했습니다. 손에서 흐르던 피가 다시 선명한 붉은색이 되었죠. 때마침 코치님이 돌아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코치님은 소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희나도 고맙습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사했죠. 소장님에게 감동한 저희도 어눌한 발음으로 희나를 따라하며 소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은 어린 친구들을 위해 도움을 준 것뿐이라며 한국을 좋게 봐주어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전국체전 일자에 맞춰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쉽게도 은메달을 땄지만 훈련과 대회를 모두 포함해 최고 기록을 세워서 충분히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관리소장님께 연락했고 관리소장님은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언제든 또 한국에 오라며 따뜻한 말도 남겨주셨죠. 체전이 끝난 후 저희는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희나가 제일 기뻐하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여러 장소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동료들이 희나처럼 주변 사람에게 한국의 멋진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감사한 나라와
그 나라에서 만난 감사한 얼굴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소재의 모 대학, 성대한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표정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 사이로 벌써 친해진 친구들끼리 모여 사진을 찍고 있네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들도 많이 보입니다. 영국에서 온 유학생 크리스틴과 그녀의 중국인 친구 샤오샤도 사진을 찍고 있고요. 활짝 웃는 크리스틴과 달리 샤오샤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어디선가 쾅 하는 굉음도 들렸죠. 샤오샤는 사색이 되어서는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미개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며 욕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샤오샤의 다급한 뜀박질은 크리스틴의 한마디 말 때문에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의 눈이 샤오샤에게 향하네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샤오샤는 그저 고개 숙이면서 사과만 합니다. 도대체 샤오샤는 왜 도망친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버드에 다니는 샤오샤라고 해요. 다들 하버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름을 아는 대학에 다닌다는 건 언제나 저의 큰 자랑거리죠. 제 고향인 중국에 계신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셔요. 하지만 하버드에서 보낸 시간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절하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과제와 시험을 준비하느라 잠들지 못했고 하버드에 입학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치안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습니다. 중국은 학교 보안이 무척 철저합니다. 밤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평화로운 곳에서 살다 미국으로 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겐 하버드를 다녀야 할 너무 큰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던 크리스틴이 그 이유입니다. 크리스틴은 제가 영국에서 어학연수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친해진 친구입니다. 크리스틴이 살던 마을은 너무 작아서 마트에 가기 위해서는 1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했죠. 그래서 크리스틴은 어른이 되면 꼭 영국 중심 도시 혹은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것. 우리는 많이 노력했고 둘 모두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 크리스틴과 갈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틴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저보다 성적이 높았지만 입학 결정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눈여겨 살펴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일본 근처에 있는 소국이라고 여겼거든요. 크리스틴 때문에 알아보니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한 국가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버드라는 대학과 고작 그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크리스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수업을 들으며 매일 크리스틴을 떠올렸습니다. 영어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녀의 목까지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복잡하고 지저분한 도시 환경. 매일 밤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치안 상태 속에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방학에 접어든 상태였고 크리스틴은 저를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을 보자마자 활짝 웃음이 지어졌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문득 한국이 궁금해진 저는 곧장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검색하니 너무나 안 좋은 뉴스만 가득했습니다. 칼부림 테러가 일어났다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거나 범죄자가 경찰을 폭행하고 도망쳤다는 뉴스들이었죠. 어쩌면 미국보다 더 위험하고 미개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 기사에는 한국의 치안이 세계 1위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서로 상반되는 정보 속에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크리스틴을 보고 그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싶었기에 곧장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크리스틴은 제가 입은 후드티에 그려진 하버드 대학교 로고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크리스틴이 급히 눈물을 닦고 간만에 친구를 봐서 그랬다고 둘러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길래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난 걸까요? 아직 다 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한국이 미워졌습니다. 그렇게 경계심이 가득해진 채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어요. 크리스틴은 공항에서 버스를 찾는 게 익숙하지 않은지 길을 헤맸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한국말을 쓰지 못해 엉뚱한 결과만 나왔어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리스틴이 어디론가 홀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에게 향하고 있었죠. 남자는 너무나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인 듯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런 사람에게
길을 물어도 답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오히려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틴을 말리려고 황급히 그녀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남자는 크리스틴이 서툰 한국말로 질문을 하자 너무나 밝은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또박또박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동안 피고 있던 담배는 등 뒤로 숨겨 크리스틴과 저에게 연기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자가 알려준 버스를 탈 때도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태평하게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한가득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세히 보니 버스 안에 탄 사람들 대부분이 편한 자세로 잠을 청하거나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을 꺼내 일을 하는 중이었고 누군가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지품 소매치기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트북과 책을 훔치는 경우가 많아서 대중교통을 탈 때는 가방을 꼭 앞으로 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숙소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소란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숙소는 크리스틴 대학 근처였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는 시끄러운 술집이 많았죠. 저는 미국 술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를 크리스틴에게 말했고 크리스틴은 경악을 하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배가 고파진 우리는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저는 거기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근처에도 비슷한 형태의 가게가 많았습니다. 바쁜 시험 기간이면 거기서 값싼 빵을 사 끼니를 때웠죠.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은 작고 어두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컸고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했죠. 한국의 편의점은 다양한 식품들을 사서 곧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에 가까웠습니다. 라면 같은 간단 조리 식품은 물론 차이나타운의 딤섬을 떠올리게 하는 잘 만든 만두까지 왜 여태껏 이런 걸 몰랐을까 의아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곧바로 조리할 수 있었고 모두 무료였죠. 미국 편의점에서는 컵누들에 부어 먹을 온수를 사기 위해 돈을 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안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크리스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짓말 치지 말라며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다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양한 라면의 종류와 깊고 진한 맛에 감탄하며 테이블 옆 유리창으로 건너편 술집을 보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술집은 화려한 조명을 튼 채 영업하고 있었죠. 미국의 지하 술집과 정말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기서 사건이 발생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시끄러운 음악을 듣다 감정이 격해져 시비가 붙는 건 미국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기사에서 본 미개한 한국의 모습이 실제라면 그런 일이 무조건 벌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은 꼭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술집 쪽에서 괴성이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고 이윽고 가게 안에서 폭약이 터지는 듯한 연기와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총을 쏜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살며 총기 난사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지만 총소리를 멀리서 들었을 때의 불안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가질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마저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절망감 속에서 저는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헐레벌떡 뛰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술집 쪽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황당하다는 웃음을 지으며 저를 뒤따라온 크리스틴과 누군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는 술집 손님들이 보였어요. 생일 축하 이벤트라고 크리스틴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던 건 가게에서 틀어놓은 생일 축하 음악에 맞춰 박수를 쳐주기 위해서였고 제가 봤던 불꽃은 생일을 맞은 손님에게만 해주는 폭죽 서비스였죠. 직원들이 자그마한 폭죽을 케이크와 술병에 꽂아 손님의 테이블 주변에서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틴은 저를 계속 놀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한국이 치안 1위 국가라는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죠. 저도 이미 본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말고 제가 봤던 사건 사고 기사를 들이밀자 크리스틴은 정말 이따금 발생하는 일이고 경찰이 잘 제 앞에 끝내니 안심하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수다를 나누다 늦게 잠들었고 마침내 크리스틴이 다니는 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제게 한국 대학의 입학식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어 저를 한국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의 대학 시설은 대부분이 최신식이었거든요. 잘 가꾸어진 잔디밭, 최신 시설물로 정비된 기숙사, 도서를 전자책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는 터치스크린과 정돈된 강의실은 하버드의 낙후된 설비들과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하버드 학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고급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입학식을 진행하는 강당도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축하 화환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꽃다발이 입구 양옆으로 가득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학교를 노리는 범죄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미국에서는 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는 날마다 꼭 무장 경찰을 학교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의 학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교 시설물에 쓸 돈을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훨씬 안전할 텐데 입학식이 열리는 강당은 무방비하게 모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범죄가 발생해서 강당 안에 갇히거나 피해를 입으면 어쩌지 걱정했어요. 입학식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고 강당 안에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수록 그런 불안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즐거워하는 크리스틴 옆이라 티는 내지 못했지만 손이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러다 뒤에 서 있던 한국 남학생과 부딪혔습니다. 남학생은 일행을 기다리는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담배를 피던 남자처럼 표정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공손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건지 화가 난 건지 혹은 예의 바른 건지 확확 바뀌는 표정 때문에 당황하면서도 미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친절함에 감동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비명 소리가 이어졌죠. 드디어 일이 벌어졌구나.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긴 싫었어요. 학교 대상 범죄가 많아지다 보니 대학에서도 범죄 대피 요령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것을 아직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싼 채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최대한 빠르게 출구로 나갔어요. 그 사이에도 굉음은 계속 들렸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도 더욱 커졌죠. 한국 같은 소국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질끈 감은 눈을 떴을 때 저는 강당 밖으로 뛰쳐나온 상태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크리스틴이었습니다. 얼른 뒤를 돌아보았는데 크리스틴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한 채 푸아 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당 중앙으로 큰 북과 트럼펫을 연주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제가 들은 쾅 하는 소리는 입학식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명처럼 높은 환호를 지르고 있었죠.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 안심하라고 크리스틴은 계속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그건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무표정한 것일 뿐이라고. 크리스틴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였어요. 하버드 근처 번화가에는 늘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차가 상주하는 거리도 있었습니다. 노숙자나 마약쟁이가 질비한 거리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음습한 기운이 느껴졌죠. 하지만 서울의 번화가는 달랐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2주 동안 저는 크리스틴과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무장 경찰이 없는데도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죠. 이제 생각해보니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술집으로 가득한 거리를 무사히 걸어 숙소에 도착한 것 역시 미국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결 편한 마음으로 살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안일위 나라라는 뉴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할 땐 주로 버스를 탔는데 지하철만큼 버스도 노선이 촘촘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도착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정류장에 도착했고 청결했습니다. 하버드가 위치한 보스턴의 붐비는 지하철과 끝없는 교통체증과는 대조적이었죠. 문득 크리스틴이 왜 저를 보고 울었는지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결국 크리스틴과 편의점 바깥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은 민망한 듯 웃음을 터뜨렸죠. 이 정도면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냐며 제 어깨를 토닥였고요. 사실 크리스틴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낯선 외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것을 알기 전 한국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크리스틴은 하버드에 가지 못한 걸 죽도록 후회할까 봐 불안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은 지금 하버드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고 공항에 나타난 저를 보니 옛날에 자신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크리스틴이 하버드에 오지 않은 건 실수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득해 하버드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넘겨 싶었죠. 하지만 오히려 제가 크리스틴에게 설득당해버리고 말았네요. 크리스틴과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한 저녁, 저는 한 학기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틴과 한국에 남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곧장 대학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교수님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신 듯 흔쾌히 제 결정에 따라주셨습니다.
한국을 미개한 소국이라 무시하던 중국 출신 하버드생 샤오샤와 과감한 한국행을 선택한 영국인 크리스티는 지금 한국 국토 종주를 하고 있다는데요. 서울과 전혀 다른 풍경을 찾을 때마다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늦게 골목을 걸어도 무섭지 않은 나라 한국. 치안과 국민 수준 모두 높은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